턱을 괴고 어디론가 응시하고 있는 여인. 흰색 모자에 노란 원피스, 소매끝 레이스 장식까지. 패션 감각이 아주 남달라 보입니다.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이 1934년 그린 이 여인. 바로 자신의 아내 김옥순 여사였습니다. 대구에서 도쿄로 건너가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김옥순 여사는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스케치를 배우기 위해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인성 화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한편의 로맨스 같은 이 스토리는 당시 대구 패션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제치하였던 그때부터 벌써 한국 패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대구 패션의 당당했던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설레고 두근대고 가슴 뜨거운 추억으로 가득한 대구. 대구는 언제나 저에게 그런 곳입니다. 껑충한 키가 컴플렉스였던 저는 키 큰 사람을 모집한다는 포스터 한 장을 보고 그때부터 모델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그 첫 데뷔 무대가 대구 동성로였습니다. 얼마나 떨렸던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대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유산업 도시로 유명했는데요. 대구 컬렉션을 비롯해서 우리 모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도 정말 많았습니다. 박동준 디자이너, 그리고 최복호 디자이너,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건물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곳은 예전에 제일모직이 있었는데요. 제일모직하면 대구를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섬유산업의 메카였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대구가 최고의 섬유 패션 도시로 그 명성을 쌓아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때는 1915년 1월 25일 부산일보에 하나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미국 스타일의 양복을 내세운 대구 시마다 양복점 광고. 현재 찾을 수 있는 대구 양복점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시마다 양복점은 그 위치가 동문동의 자협병원 앞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고 문구가 세 가지가 이렇게 읽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가장 강조한 건 아메리칸 스타일, 즉 최신 미국식 스타일의 양복을 만든다는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우리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이 정교하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대구에 처음 양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와 개신교 선교사들로 짐작됩니다. 1886년 한불 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사제복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당당히 조선 땅을 밟게 된 거죠. 1900년대 들어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면서는 일본인들이 대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인들까지 한몫 챙기러 나선 겁니다.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옷감을 취급하는 포목점. 당시 가게들이 줄지어 들어선 북성로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5층 건물의 미나카이 백화점은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며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구 패션의 기반은 일본 자본인 셈이죠. 경품을 걸고 세일한다는 북성로 이토 포목점 광고. 8일 동안 겨울옷 세일을 실시한다는 미나카이 포목점 광고.
1920년대 들어서면서 신문 지면에 이런 양복 광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함께 양복점 전성시대를 알리는 광고들이죠. 겨울 아니면 봄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옷을 장만할 때가 되면 대바겐세일 같은 거라고 해야 되겠죠. 대매출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하고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경품을 내건 그런 이제 경품이 달린 그런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양복점에서는 끝전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만약에 양복이 38은 50전이다 하면은 50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전 깎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프로모션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대구까지 양복을 맞추러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으로 이제 몇 개 양복점이 연합을 해가지고 순회 마켓을 엽니다. 그래서 그 봄, 가을로 그런 행사를 가지면은 주로 이제 포항, 구룡포, 간포, 그다음에 울진까지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이제 규모의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 직원이 50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거의 10여 명 이상이 영업사원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시장이 어디냐?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옷 치수를 이제 맞춰서 이제 와서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제도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그 50명 가까이 직원을 거느린 다미야 양복점이라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흥국 양장이라는 데는 치수를 재서 오사카 본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본사에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나눠주는, 이런 이제 배송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도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이제 규모도 크고 영업사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복점이 많아지면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양복지 도난 사건. 양복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도둑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을 정도였다죠. 살펴보면 재밌는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특정 양복점의 품질과 성실성을 알리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도 있었고요. 당시 양복점이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광고도 눈에 띕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쏟아져 나온 광고만큼이나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던 대구의 양복점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공업화의 그림자가 깔려있기도 합니다. 명주가 필요했던 일본은 대구의 양장 전수학교와 함께 집중적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근 경북에서 재배되는 누에와 대구의 풍부한 물, 그리고 값싼 노동력은 섬유 생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경부선 철도를 통해 일본에 다시 수출됐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공업. 섬유의 도시 대구의 기반은 그렇게 다져진 거죠. 서울의 큰 이제 섬유 공장들은 다 파괴가 되었고, 북한에서든지 서울에서든지 정말 섬유 직기 하나만 지고 내려오신 사장님들이 다 이 대구에서 새로 이제 사업을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얻었던 섬유의 도시 대구라는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고, 나중에 1950년대가 되면은 제일모직이 여기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나이론이 들어서게 되고. 제일모직과 한국라이롱이 연달아 들어서면서 섬유도시 대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원사와 직물류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계가 갖춰진 겁니다.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공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신문물에 대한 열망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이 늘게 되고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들은 어떤 그 의식이 상당히 그 이전의 여성들하고 매우 다르게 높아지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때의 그 양장 멋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여성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한 것, 신여성이라고 하는 것, 여권 해방과
과 관련된 하나의 표상으로서 양장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여성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1960년대) 포정동은 핫한 패션의 거리였습니다. 500m 남짓한 길 양옆으로 20여 개의 크고 작은 양장점들이 들어서서 여성 고객들을 맹렬히 유혹했죠. 라디오 CM송까지 만들었던 오스카 양장점과 미스코리아 출신이 운영한 스마트 양장점, 여기에 로즈, 그린, 세기사까지. 당시의 양장점은 사교의 장이자 신문화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아, 패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맘때였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거의 모든 그 패션이나 뭐 패션 관련, 양재 관련 용어들은 전부 다 그 일본어로 되어져 있었어요. 주로 패션이란 말보다는 아마 패션의 대체어로서 복장, 이라는 용어들이 뭐 복식 이런 용어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1959년 한국 최초로 국제 패션쇼라고 하는 그런 쇼가 열리게 되는데 50년대 말 정도부터 패션이라는 것들이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서 서서히 쓰여지면서 대중 속으로 녹아들어가게 된 것으로 지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59년 김양순 선생은 대구에 처음으로 한국복장학원이라는 패션인 전문 양성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몇 해 뒤 대구 최초의 패션쇼를 개최한 것도 그녀였죠. 1963년에 반올땡에 위치한 그 현대 예식장이라는 곳에서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패션쇼를 열었던 게 1956년 서울의 노라노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반도 호텔에서 열었던 게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인데 그것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나서 대구에서는 후에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패션쇼를 본 관객들은 굉장히 막 그 큰 모델, 좀 보통 사람들보다 큰 모델이나 혹은 아주 이상한 걸음걸이로 걷는 워킹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옷보다는 좀 더 과장된 옷들을 입고 하는 패션쇼를 보고 굉장히 그 이상하고 흥미롭게 관찰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패션 발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패션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쇼 무대는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네요. 대구 패션 산업의 발전은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실력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각종 기능 대회에서 밥 먹듯이 금메달을 땄죠.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고 세계 경기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주로 입상하는 사람 대구 출신들이 많았고 또 전국 세계 기능 경기대회에 최초로 대구 출신 김철로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서 세계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신 분이 대구 출신이고 김철로 그 선생님 이후에 구윤혜라는 선생님도 또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전국 대회는 대구 출신들이 금메달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복점과 양장점이 유행을 선도하고 사교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절, 대구의 섬유 패션 산업은 화려한 부흥기를 지나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양장이 일반화되고 맞춤 의상이 유행하면서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의상실을 여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죠. 1970년대를 전후해서 김선자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최복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자기 개인
샵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또 이응도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때를 아주 가장 대표하는 분들이셨을 거예요. 70년대에서 조금 후반기로 가게 되면 김우종 선생님이라든지 도양호 선생님이라든지 김영만 선생님, 전상진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샵을 오픈하면서 사실 대구의 패션의 황금기를 열으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뭐 최복호 선생님이나 도양호 선생님이나 또 김선자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대구를 넘어서서 서울의 가장 중요한 청담동이라든지 백화점에 샵을 내시고 거기에서 직접 소비자들과 또 전국적으로 만나서 자신들의 패션을 알리고 또 수준을 검증 받으셔서 중요한 마니아들도 많이 만들게 되면서 서울에서의 활동도 길게 이어 나가셨습니다. 패션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을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패션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오늘날 대구의 패션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그 시절 대구역과 반월당 일대에는 무슨 라사라는 간판을 단 양복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양복일만 55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태식 선생은 그런 양복점의 전성기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광통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양복점하고 기금속. 화려했던 그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옛날에 이 자리가 그 만우 양복점, 아주 유명했던 양복점이 만우 양복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옛날 한국은행 자리. 그리고 여기 정도가 항해 양복점인가 항해라산가 있었고 지금 아름드리 나무 요게 옛날 명턴거리 양복점 자리 같아요. 요게 옛날 명턴거리 양복점 자리 있고 그 옆이 일신 양복점. 세월이 흘러 거리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 날마다 오가던 길. 그때 그 풍경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한 집 건너 양복점, 한 집 건너 보석집. 거의 쭉 가면서 양쪽으로 보석집 아니면 양복점. 양쪽 다 그랬어요. 여기 런던 양복점. 아마 여기가 신도 양복점인가 그랬고 여기 옛날 영진 양복점 자리. 당시 양복 한 벌이 공무원 월급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양복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니 인기가 참 대단했죠. 이게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때 뭐 하여튼 소문은 그랬어요. 저녁마다 뭐 그 하도 돈이 많아서 마대에 담아서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소문은 그랬어요. 하여튼 명절날도 문 닫아 놔놓으면 차례 지내고 있으면은 문을 두드려서 양복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상의하시는 분이 한 3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달에 뭐 불수가 몇백 불 나왔을 겁니다. 한 달에 내가 한 7, 80불 해서 많이 할 때는 한 100불 정도 했죠. 그때 이 집에는 뭐 그때도 당시에는 한 4, 500불 했을걸요. 밤잠 못 자고 일해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시절. 못해도 한 달에 100벌씩 뽑아냈다고 하니까요. 그 기술과 실력은 말해 뭐할까요. 대구 출신의 양복 장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68년도인가 대구에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양신성 선생이
국제 기능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시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뭐 은퇴하셨는데 이준 선생이 그 전국대회 가서 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셨고 그다음 주 제가 그 79년도가 제가 80년도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제 전국대회에서 이제 1등 하면서 대구가 계속 이제 좋은 성적을 냈죠. 그때는 뭐 전국에서 내노락하는 기술자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한 150대 1 정도 1등 한다 하는 게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러고 뭐 제가 국제대회에서 1등 하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뭐 외국 다니면서 기술 발표도 하고 작품 발표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은 저게 그 2005년도 독일 베를린에 가서 기술 발표를 하면서 독일의 그 눈턴샤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역사가 한 150년 된 그 잡지사인데 그때 이제 그 제 기술이 아시아인 최초로 그 양복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제가 기술 발표했던 게 최고로 이제 나와서 제 앞에도 없었고 제 뒤로도 없었고 아마 우리 아시아인으로서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양복 신동에서 명장이 되기까지 양복점의 화려한 전성기를 함께 누렸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기성복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입니다. 80년대 초중반부터 기생복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기생복이 맞춤복보다 장점이 한 번에 가서 자기가 선호하는 옷을 사입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한테 첫째 그 신뢰를 줬죠. 대기업이 하니까 뭐 당연히 잘 만들겠지. 이런 거, 그러고 편리성. 일대일 맞춤 옷 시대에서 기성복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내 패션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기업이 기성복 브랜드를 만들어 백화점에 입점하자 양복점과 양장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싸고 편리하고 기성복의 매력에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디자이너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단 양장점에서 이게 기성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그 규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전에 미리 선 생산을 해야 되고 미리 예측해야 되고 미리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것들을 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사업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양장점보다 큰 규모, 큰 인력, 커다란 어떤 유통망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잘 순응하거나 빨리 변화했던 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살아남고 규모도 더 크게 되고, 근데 오히려 과거의 그 전통적인 것을 고집했던 분들은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걷고 문을 닫게 되는, 이것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명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으로 루이비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180년, 200년, 150년 된 브랜드들이 그럼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때는 그런 혁신과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루이비통의 처음의 상품은 옷이 아니라 커다란 트렁크 여행용 가방이었어요. 당시 여성들의 옷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드레스가. 그래서 트렁크에 옷이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트렁크가 수십 개씩을 쌓아가지고 가야 됐는데, 자,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나 마차 같은 게 생기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옷들을 그만큼 덜 가져가게 되고 간편하게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커다란 가방이 한 사람한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행용 가방은 조금만 생산하고 대신 편안하게 핸드백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와 같은 변화에 빠르게 그것을 예견하고 따라갔던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의 의상실에서 기성복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요구에
부흥해서 변화에 도전적이었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은 모두 살아남아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그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시대였다면 이제 소비자의 요구를 디자이너가 미리 예측하고 제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상품 기획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죠.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대구 패션 브랜드, 대구 디자이너들 앞다퉈 모셔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지역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회사들이 전국에 50여 개 브랜드를 론칭하게 돼서 200개 점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패션 경영자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대구 패션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민간 협력으로 섬유 패션 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뜻을 모으고 대구 컬렉션을 정리하였고 해외 전시나 컬렉션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때 카스텔 바작, 로리타, 램피카 등 해외의 탑 디자이너들이 대구 컬렉션을 참가하게 됩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우리나라 3대 컬렉션 중에서도 대구 컬렉션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1989년 대구의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대구시, 지역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 만든 무대. 모델로 저 무대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지역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돕고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린 대구 패션 산업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 개인 브랜드가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전부 개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스타디 클럽이 없더라는 얘기죠. 함께 공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디스커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시대의 젊은 남자 디자이너 10명을 함께 모여서 스타디 클럽을 만든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그 시대의 디자이너로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컬렉션도 만들고 우리 10명이 모여서 대구백화점에서 대구 지역 구인 디자이너 패션쇼를 처음 컬렉션을 열어서 디자이너들이 그 작품을 시즌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만들고 이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입점해서 20년, 30년을 브랜드에서 서울 브랜드하고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고 상위권에 들어가서 20년간 그 호황기를 누린 거죠. 그리고 대구의 디자이너들이 그 컬렉션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해외 가서 컬렉션을 열거나 해외 가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주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게 패션 조합이 태동되면서 그러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지금도 후배들이 세계 시장을 가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 후배들이 많다마다요. 자, 여기 마음속 대구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는 10년 넘게 거주를 했었고요. 또 파리에서 한국에 와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거의 20년 가량을 사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외국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간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제 뿌리라는 것이 한순간도 저를 놓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대구적인 정서가 항상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는 또 제가 태어난 고장에서, 고향에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산업에 적합한 또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파리에 유학을 갔을 때도
각 나라별로 또 이제 유학을 많이 오시고 또 저희 학교에도 그런 유명한 친구들이 많았고 나라별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학생들 틈에서도 제가 어떻게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대구라는 약간의 저도 몰랐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속 패션을 간직한 이 젊은 디자이너의 패션은 늘 즐겁고 경쾌합니다. 무겁지 않은 가벼움을 추구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대구 패션의 흐름. 대구 패션이 가야 할 내일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도발적이면서도 당당한 젊은 디자이너들. 이들의 패션관은 작품에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고루한 철학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나만의 패션 철학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길게 브랜드를 운영했지만 장황하게 패션 카테고리 안에서 뭐 철학을 말씀드리기는 나한테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패션이라는 것은 뭐 절대절명의 어떤 철학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데이트를 나갔을 때 어떤 누군가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게끔 보이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또 누군가는 면접을 갔다라면 뭐 꼭 뽑아야 될 만큼 신뢰감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자신감도 있는 인상으로 보여지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최적화의 요소를 뽑아드리는 것이 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제 옷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냥 제 옷이 그 사람에 묻어 들어가서 그냥 사람이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이 독특해 보이고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것, 그게 사실 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옷이 되어라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특별한 패션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 대구 출신의 잘 나가는 디자이너 하동호 디자이너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배워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도 패션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시장 디자이너들도 있는데 그 이제 막내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옷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동대문에서 굉장히 빨리 좀 배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장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쯤에 패션쇼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패션쇼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패션쇼라는 거에 굉장히 크게 매료되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무대가 주는 설렘과 희열 때문에 기꺼이 뛰어든 디자이너의 길. 그래서일까요? 그의 패션쇼는 늘 뜨겁습니다. 옷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뒤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 바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입니다. 지난 2010년 공식 출범한 이곳은 지역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개발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전시 참가 지원, 공동 재단실 등을 통한 봉제 지원, 패턴과 시제품 등 제품 제작 지원, 그리고 각종 교육과 컨설팅까지 패션 전 분야에 걸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든 신진 디자이너들에겐 그야말로 요람 같은 곳이죠. 대구에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인큐베이팅도 해주시고 뭐 해외로 나가는 판로 같은 것들도 함께 개척해주시고,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대형 유통처들이랑 거래를 할 때 그 제 뒤에 있는 저를 인큐베이팅 해주는 연구원의 존재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대구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별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동력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 굉장히 큰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발전을 해서 어쩌면 크게 공장 하나는 지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그 도시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패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사무실을 내어주고 뭐 그 생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넥스트젠 어워즈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대구 패션 페어도 서울, 대구, 부산 정도만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패션 페어는 한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되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매 시즌 매년 이루어지는 페어로 알고 있어서 대구 패션 페어는 점점 바이어 수도 늘어가고 있고 디자이너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에는 대구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여성복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을 목표로 매년 중국 전시나 쇼에 참석하면서 수출 기반을 닦은 한현재 디자이너. 사실 그의 해외 시장 진출도 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패션계에 데뷔한 지 이제 9년. 다른 젊은 디자이너와 달리 그는 대구에서 활동하길 고집하며 지역 디자이너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대구에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줬고,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뭐 만났던 봉재 선생님과 어떤 패턴 선생님들, 그분들이 뭐 워낙 제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어떤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는 어떤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감사함을 꼭 대구에서 보답하면서 브랜드를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리 좋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도 봉제와 재단, 마케팅이 없으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법이죠. 아니, 어쩌면 시장에 발을 딛기도 힘들 겁니다. 꿈은 혼자서도 꿀 수 있지만 길을 찾는 건 혼자선 어렵습니다. 함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 젊은 디자이너들에겐 최고의 선물이자 응원일 것입니다. 또 한 곳, 신진 디자이너가 모여드는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구시에서 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1층에는 우리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해주기 위한 그 지원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 2층에는 그 전용 패션 쇼장이 구축되어 있는 그 패션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패션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는 어떤 패션 산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 디자이너를 양성해서 그 지역 패션 산업에 대한 어떤根幹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디자이너들을 위해 내어준 창작 공간입니다. 신제품 개발과 봉제 장비, 디지털 가상 디자인 장비와 공용 샘플실,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 장비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있다죠. 하지만 무조건 언제까지나 돕는 건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이 3년에서 5년 내에 홀로서고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활동하는 디자이너 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20명의 디자이너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팀들이 실제 그러면은 다 이제 자립화돼서 생존력 있는 디자이너냐? 그래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큐베이팅해서 나갔을 때 지원 없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브랜드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이 끝나고 데스밸리를,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을 못 넘고
도태되는 그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흔히 패션을 두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제품을 팔지 못하면 세일을 해야 하고 그 시기마저 놓치면 재고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팩스코에서는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지역 디자이너의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망에 진입하기 힘든 젊은 디자이너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죠.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유 패션과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되짚어 말하면 계속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걸 어떻게 지원해서 육성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의 봉제 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이제 우리 봉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제 그 재단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뭔가니까 우리가 지역 내에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도출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까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대구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고민과 노력, 그 정점에는 디지털 패션 문화 페스티벌 디파컬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죠. 거리 패션쇼를 비롯해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체험, 마켓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7일간의 시간. 문화와 패션을 아우르는 소통과 교류의 축제 디파컬은 대구 패션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디파컬은 2014년부터 진행되어 8회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션 종사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인식이 많은데요. 저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패션을 조금 더 쉽고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섬유 패션 도시 대구만이 할 수 있는 패션 콘텐츠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패션 문화 축제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디파컬은 오직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죠. 총 조회수가 30만 회. 정말 엄청났었죠? 대구 패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디파컬의 의미를 살린 체험 참여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건 최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패션쇼 그리고 디지털 쇼룸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패션 문화 축제의 백미였죠. 일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깜짝 게릴라 패션쇼. 패션을 배달하는 패션버스 역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패션쇼라고 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런웨이라는 인식과 그리고 패션 전문가들만, 종사자들만 참여하는 행사라는 인식이 큰데요. 이러한 인식의 틀을 깨고자 저희가 이동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패션쇼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패션버스는 서울과 대구 두 곳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고가도로라든지 청계천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는 장소인 중구 근대골목, 28공원, 김강석 거리, 그리고 팩스코, 송해공원 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다양한 명소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패션쇼. 패션 필름은 디파컬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지금껏 해온 쇼와 전혀 다른 이 무대는 영상을 통해 관객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디파컬은 시민과 기업 그리고 디자이너까지 참여한 모든 이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또한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는 중입니다. 지역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활동 무대가 굉장히 좁죠.
특히 온라인 마켓을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 중에 컨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컨택이 되기가 힘든데 이 디파클이란 무대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바로 소비자들과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문화 마켓을 아예 열어서 거기에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쇼를 한다거나 그래서 일반 고객들이 오는 시장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쇼를 한다거나 뭐 패션 필름을 찍는다거나 이럴 때 저기 브랜드가 뭘 하는 것이지 패션 저런 것도 찍고 있구나 아니면 컬렉션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패션쇼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과 패션 디자이너라는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디파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패션 1번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구. 점점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린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또 한 번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향해 말입니다. 대구 패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원로 디자이너 최복호 선생 역시 패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일제 강점기, 다시 말해서 80년 된 제분 공장이었어요. 아마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내부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한 6개월 정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곳이 패션과 예술이 함께 숨쉬고 누구도 와서 즐겁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취지였죠. 다시 말해서 패션 복합 문화 공간이라도 할 수 있고 저에게는 작업실 겸 고객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이 대구의 침장 골목인데요. 마침 딱 좋은 공간을 찾아낸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융합과 어우리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발전하는, 힐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전성기를 보냈던 동료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그는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대구를 지키는 중입니다. 사실 대구 패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고인이 된 박동준 선생입니다. 3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생애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 늘 애쓰던 걸출한 디자이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박동준 상도 제정했죠. 그 첫 번째 시상식이 있던 날, 예술과 패션을 사랑했던 박동준 선생을 추억하며 시상식장에선 미니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디자이너 데뷔 50주년이 됩니다. 반백년을 하나의 작업으로 살아왔는데 늘 치열하게 디자인에 몰두하고 노력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또 시대적 변화와 산업 트렌드로 인한 물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속에서 오랜 시간을 한 곳에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버틴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인정받는 나무가 되는 것은 싫어요. 내 작품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무로 살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예전에 저희 윗세대에는 뭐 박동준 디자이너도 그렇고 도호도 그렇고 뭐 최복호 선생님도 있고 정말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젊은 대구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사실 딱히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대구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다 서울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대구에서 좀 시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면 뭐 스타 디자이너들은 물론이고 좀 대규모의 브랜드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고객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작해 주시는 제조업체분들, 제작 일선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옷도 받아보시는 분들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눈물 흘리지 않고 만든 옷이 누군가한테 갔을 때 행복할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라는 요즘의 말로 굉장히 10,000원 같은 옷을 1,000원에 파는 뭐 그런 상품들, 스파 브랜드도 너무 많아졌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쓸 자리가 아직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과 새로 유입한 고객들에게 그런 어떤 좋은 뜻을 알려드리고, 제조자들과 구매자들이 함께 숨 쉴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렇게 영광과 쇠락을 반복하며 탄탄히 다져온 대구의 패션 산업. 그 단단한 땅 위에서 우린 지금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길을 찾아 헤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일을 향한 우리의 당당한 워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린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꿈틀대는 대구의 저력을, 그리고 새로운 도약으로의 희망을 말입니다. 대구 패션, 다시 패션. 20살 청춘의 설레임이 가득한 그 대구를 우리 다시 한번 꿈꿔봐도 될까요?